왜 보수주의, 넓게는 범자유주의가 좌파 정당을 이겨야 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국 경제에서 대기업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 질문 사실은 흔히 듣는 질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가지각색입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민주당은 물론 우리나라 좌파 세력들은 대기업을 지금까지 적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또 삼성그룹이 있는 강남역에 가보십시오. 대기업 오너들을 공격하는 온갖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쳐다보는 사람의 낯이 화끈거릴 정도입니다. 1년 반 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에 1호 경제정책으로 법인세 감산을 내놓았죠. 법인세를 깎자. 지금 세계적인 추세다.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 그 법안은 세계적인 법인세 감세 추세에 맞춰서 우리도 살아남기 위한 아주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 바람에 아주 크게 굴절됐습니다. 애초 정부안은 최고 세율을 25%에서 박근혜 정부 때 세율이었던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반대로 결국 1%포인트 인하에 그쳤습니다. 우리는 사실 법인세 25% 인하면 그것뿐이 아니죠. 그 지방세 2%가 더 따라 붙습니다. 자, 민주당은 왜 반대했을까요? 민주당과 이재명의 논리는 딱 하나입니다. 초부자 감세 반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을 초부자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이재명은 한덕수 총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칙에도 어긋나고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비난이 있는 초부자 감세를 포기하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우리 야당 지도자의 경제지식 수준입니다. 자료를 보면 2021년 최고 세율 대상은 법인세 신고 기업의 0.01%에 지나지 않는 103곳. 민주당이 초부자라고 막아선 이 0.01%의 대기업 103곳이 그의 법인세수의 모든 법인이 내는 세금의 41%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 대기업들이 침체에 빠지자 곧바로 세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올해 세수 감소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큰 부분이죠. 이 초부자 법인들에 대한 세율 인하로 감소된 부분은 사실 미미합니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 400조 대비 59조 부족할 것이라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애초 잡아놓은 세수에 한참 모자라는 항목이 바로 양도소득세 12조. 작년 양도소득세 41%입니다. 그리고 법인세 25조. 작년에 거두었던 법인세의 24%입니다. 양도세 수익 감소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또 한편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 때문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니까 양도세도 자연히 감소를 하죠. 문재인 때 집값 폭등이 문제됐으니 집값이 하락했다고 해서 전적으로 나쁘다고만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인세 감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에 울리는 경고음입니다. 법인세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기업들이 돈을 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상장사 영업이익은 81조로 2021년 119조보다 무려 31%가 줄었습니다. 상황은 내년에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시가총액 100대 비금융기업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63%나 감소했습니다. 법인세 납부액 부동의 1위가 삼성전자죠. 이 삼성전자만 해도 반도체 불황으로
상반기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한 20조는 돼야 될 텐데 20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작년보다 무려 95% 급감을 한 것입니다. 같은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는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올 4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한다고 예상들은 하지만 연간 적자는 무려 7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상반기 재무제표에 법인세 비용으로 책정한 금액은 불과 2,400억 원. 작년 같은 기간 7조보다 96% 줄었습니다. 그러니 세수가 준 것은 민주당의 논리처럼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바로 기업이 어려워진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고용입니다. 대기업이 이렇게 부진하니 고용시장이 한파를 몰고 왔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는 올해 들어 8개월, 9개월 연속 줄고 있습니다. 청년청 취업자 수는 10개월째 감소했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도 틈날 때마다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5년은 말할 필요조차 없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60대 일자리는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0 일자리와 제조업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회복의 싹이 보일 정도입니다. 그게 인구 감소 탓만은 아닙니다. 사실 급여와 복지 혜택이 좋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도 큰 이유입니다.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미취업자의 눈높이도 자연스럽게 높아진 것입니다. 문제는 구직자가 원하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대기업의 신규 채용문은 되레 좁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경제협회의 500대 기업 조사에서 64.6%, 그러니까 응답 기업 3곳 중에 2곳은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을 세우지 않았거나 애초에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마저 채용을 끊으면 고용시장은 이제 얼어붙습니다. 문제는 위기가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 불황은 상당수 중소기업으로 전이됩니다.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나의 생태계로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국내 완성차 5개사의 1차 협력사가 무려 740여 곳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동차는 정말 더 어렵습니다. 더욱이 내연기관차가 이제 줄고 전기차 생산으로 다 바뀌면서 협력사에게는 앞으로 고난의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경제전쟁 중입니다. 미중 경제전쟁을 세계는 신냉전이라고 부르죠. 사실은 미중의 신냉전 속에 자유무역 기조를 계속 내세우면서도 글로벌 경제전쟁이 한층 격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사실상 각국 대표 기업의 승부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파운드리 반도체, 그 삼성과 대만의 TSMC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세계 3위가 된 현대차, 기아차와 그리고 테슬라의 싸움. 스마트폰은 어떻습니까? 세계 1, 2위가 삼성과 애플입니다. 그 싸움입니다. 2차 전지는 LG 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이 한국의 빅3 기업과 중국 CATL의 대결입니다. 조선 철강 석유화까지 보면 우리가 강세를 보이는 모든 부분에서 피말리는 승부를 지금 치르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조차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의 기업에 쫓기고 있으니 말입니다. 일본도 이제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더군요. 결국 이 싸움에서 밀리면 한국 경제는 무너집니다. 언론은 비정한 경제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 대기업들이 과연 애플, TSMC, 테슬라, CATL만큼의 지원을 우리 정부로부터 받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썼습니다. 이제
미국도 정부가 지원을 하고 일본도 정부가 지원을 하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 국가 차원에서 온통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지금 우리는 대기업을 초부자 프레임에 가둬놓고 반대기업 정서를 부추길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기업이 아니면 누가 이 나라의 고관을 채울 것인가? 자, 이렇게 묻겠습니다. 누가 채울 것입니까? 나는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그 답을 해야만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를 일으키며 소비를 진작시키며 세수를 튼튼히 해서 결국 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대기업을 적으로 돌리려 할까요? 좌파들은 그것이 선거 때 득표 요인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자에 맞선다는 게 대중의 박수를 받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특히 대기업이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를 2개만 더 만들면 우리나라는 G5에 들어간다. 이 말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대기업을 지원하자고 하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대기업의 수많은 소액주주는 부자도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일반 국민입니다. 대기업 지원은 특혜라면서 반대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대기업에 대한 수많은 규제를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대기업에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들도 그들의 자식들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입사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먼저 이 나라가 왜 민심이 이리 흉흉해지는가? 그 원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1인 가구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외부 강연을 가서 우리나라 1인 가구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러면 그걸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언론인 중에도 드물었습니다. 그랬을 정도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하는 연령이 계속 늦춰지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기피하면서 1인 가구는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 전체 가구 3분의 1은 1인 가구가 됐습니다. 놀라운 숫자입니다. 문제는 1인 가구가 경제적으로도 매우 취약한 저소득층이라는 것입니다. 1인 가구 10곳 중에 6곳이 1년간 벌어들이는 소득은 3천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최저생활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통계를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4.5%, 750만 2천 가구에 이릅니다. 29살 이하 1인 가구가 그 중에서 19.2%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70살 이상 노인들의 1인 가구도 18.6%였습니다. 절망에 빠지는 청년층, 그리고 역시 아무런 희망 없이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된 노인들이 우리 사회에 무수히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전체 1인 가구의 연소득은 3,010만 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11.1%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1인 가구의 61.3%는 연소득이 3천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 이 음지를 줄여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민생의 가장 핵심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후임으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을 했죠. 그러자 야당은 물론 언론계도 양분이 되어서 한쪽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검사 출신은 안 된다고 하는 걸까요? 그동안 법률가 출신으로 최승준 위원장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 두 사람이나 있었는데 말입니다. 김홍일은 27년간 검사로 일했습니다.
이후에 10년은 변호사였습니다. 지난 7월부터 그리고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대검 중수부장일 때 윤석열은 그 밑에 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이라고 부르는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대선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형이라 부를 정도로 각별한 사이인 검사 때 상관을 새 방통위원장에 지명을 한 것입니다. 언론은 측근 지명은 이명박 대통령 당시 최시중에 이어 두 번째라고 썼습니다. 그만큼 측근이 지명된 겁니다. 야당은 방송장악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송통신 관련 커리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간다는 말인가. 전국 언론 노동조합도 이런声明을 냈습니다. 언론 장악 기술자도 모자라서 이젠 언론 말살 칼잡이인가. 자, 이 지점에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명색이 언론인 생활을 했으니 말입니다. 도둑이 재발 지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독하게 언론 장악, 언론 말살을 해온 자들은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감히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들은 정의를 왜곡한 악마였다. 그 악마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유공자법 한번 시점은 들어보셨죠? 국민의힘은 대대손손 기득권 누리려는 86 운동권, 민주당이 오만하고 독단적인 입법 폭주를 강력 규탄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등 권위주의 체제에 저항하며 공로가 인정된 사람의 유족 또는 그 가족을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라고 있습니다.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예우해야 한다며 법안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가짜 운동권 유공자 양산 법안이라고 반대합니다. 어떻든 민주당이 단독 법안 처리를 하자 국민의힘은 여야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하도록 하는 안건조정위원회에 일단 회부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이 법은 과거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농성,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의 행위를 하다가 사망을 했거나 부상당했던 사람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유공자로 인정을 해주는 법이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국민의힘은 바로 이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를 하면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난민전 사건, 그리고 경찰 7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부산 동의대 사건, 그리고 정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이 국가 유공 행위로 인정을 받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민주화 보상법에 따라 이미 1169억 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이들을 국가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기존 유공자뿐 아니라 그 유족들마저 모욕하고 우롱하는 행위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경찰의 유가족들, 아직 그분들 다 살아계십니다. 그 유가족들의 맺힌 한은 도대체 어디서 풀어야 합니까? 우리 모두는 정의에 너무 둔감해져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벌인 통계 조작은 정말 최악의 범죄입니다. 관련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가차없이 잡아들여서 지금이라도 광화문에 단두대에 세워야 합니다. 역사에 대한 범죄인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통계 조작은 어떻게 밝혀졌을까요? 언론은 어공 뒤흔든 늘공의 증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공은 어찌다 공무원, 다들 아시죠? 정치 세력에 들붙어 있다가 갑자기 장차관으로 가는 어찌다 공무원. 그리고 늘공은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공무원으로 끝나는 늘 공무원. 그런데 이번 경우는 의공을 뒤흔든 늘공의 증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통계 조작은 의공이 했는데 늘공이 그 증거를 딱 갖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9월 15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은 보도자료에서 청와대와 국토부 한국부동산은 관계자들이 지난 정부 당시 주고받은 카톡과 대화 메시지 다수를 날짜까지 특정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늘공이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감사원이 확보한 청와대 높은 사람들, 권력자들이 말은 특도 아니게 강압적이었습니다. 뭐라도 분석해야 한다. 자료 다 들고 와라.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협조 안 하면 예산과 조직을 날려버리겠다. 또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해달라. 이러면 저희 다 죽는다. 감사원이 확보한 이런 은밀한 대화들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감사원은 언론 브리핑에서 로그 기록과 카톡 등 구체적 증거를 확인한 통계 조작 횟수만 94회라고 밝혔습니다. 이 94회가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죠. 이런 증거자료 대부분은 실무진들이 제출한 이 휴대폰에서 나왔습니다. 늘공인 실무진들은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의공인 윗선을 가리켰습니다. 어찌다 공무원이 더 높은 자리에 있죠. 별다른 증거인멸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와 국토부 압박에 시달렸던 한국부동산의 일부 직원은 오히려 감사원에 의혹을 밝혀줘 고맙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의혹의 정점에는 장하성, 김상조, 김수현 등 이른바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자들과 홍장표 경제수석 그리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의공들은 늘공 실무진과 달리 혐의를 부인하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발뺌을 했습니다. 심지어 조작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휴대폰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직업 공무원 출신인 늘공과 정치 출신이거나 학자 출신인 의공의 입장이 여기서 완전히 갈린 겁니다. 감사원에서는 월성문전 영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월성문전 1호 이 경제성 평가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시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했던 이른바 늘공 실무진들은 억울하게 구속이 됐고 그리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다른 공무원 세계에 영향을 준 겁니다. 감사원이 이번 조사에서 확보한 국토부 실무진의 대화 중에는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부판 원전 사태가 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산자부 공무원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걸 보면서 국토부 늘공들이 전부 다 술렁였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과 국토부 및 부동산 실무진들은 통계 조작과 관련해서 여러 증거들을 보존해 두었습니다. 자기들이 살 길을 만들어둔 겁니다. 자신들 역시 부당한 지시를 받은 피해자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증거를 보존한 것입니다. 세종시의 한 과장급 공무원이 한 말이 이랬습니다. 문재인 정부 원전 사태를 보며 공직사회가 느낀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차피 다 드러난다는 것이다. 둘째는 부당한 지시를 따르면 피해는 결국 늘공이 본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공은 이번에 증거를 모두 보존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원전 사태는 무엇이었을까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 산업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을 했죠. 그러다가 2019년 10월부터 1년 가까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원전 감사를 지휘했던 공공기관 감사국장이 바로 요사이 유명해진 유병호 현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감사 과정에선 월성 1호기 폐쇄 직전인 2018년 4월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주장한 산업부 공무원에게 한 말이 언론에 공개되어서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산업부 공무원은 아까우니까 한시적으로 가동을 주장을 했는데 백운규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냐? 내 죽을래? 아주 유명한 말이 됐죠. 백운규와 당시 김수현 정책실장은 원전 조기 폐쇄 압력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세종시 관가에서 주목한 것은 원전 업무를 담당했던 산자부 국장과 과장, 서기관 등 실무자들, 바로 널공들의 구속이었습니다. 이들은 감사원 조사 직전 원전 관련 자료 수백 개를 삭제한 혐의로 2020년 12월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바로 이 집행유예 판결, 이 유죄가 확정이 되면 공직이 박탈되면서 연금도 이 절반으로 깎이게 됩니다.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연금 바라보면서 산다는 말들이 있죠. 그 연금조차 절반으로 깎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 모든 통계 조작은 청와대 지시였습니다. 최고 권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겁니다. 청와대 지시로 소득 통계와 고용 통계도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통계 조작이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이 직접 페이스북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9월 14일 발행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최신 자료에는 문재인 정부 5년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고용 통계 조작이냐, 이런 반박을 한 겁니다. 문 대통령이 말입니다. 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문재인 정부 인사가 참여한 연구소죠. 그런데도 조금 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문재인은 그것도 너무 뻔한 조작 진리였던 고용률을 두고 자신의 정부에서 사상 최고였다고 하니 아직도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야 합니까? 솔직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 고용 통계는 당시에도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국민의 혈세, 이 재정을 퍼부어서 알바 일자리를 만들고 돈도 별로 많이 주지 못하는 이 알바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일 같지도 않은 일을 하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부풀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문재인은 그렇게 가짜로 만든 통계, 지도기도 집착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부끄러움을 알았는지 일자리 상황판은 취임 이후에 한 번도 공개를 하지 않더군요. 어떻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주창하면서 재정을 막 쏟아부어 알바 일자리를 만들고 저소득층에게 돈을 퍼부었는데 진실이 드러나면 그 소득 고용 통계는 문재인 정부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부동산 정책은 우리가 잘못했다, 이 정책 실패다, 이렇게 자인을 합니다. 그런데 소득 고용 이 문제가 나오면 눈에 핏발을 세웁니다. 그건 사수를 하려고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할 통계다. 그 진실이 드러나면 문재인 정부의 모든 허구가 만천하에 까발려지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매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은 바로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비정규직 제로입니다. 비정규직 제로 다들 알고 계시죠? 취임하자마자 공항공사를 쫓아가면서 비정규직 제로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둘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소주성이 무너지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더 평가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비정규직이 얼마냐? 148만 명. 비정규직 제로를 외치던 그 문재인 정부 끝판에 148만 명. 그 숫자를 문재인을 감추고 싶을 것입니다. 그만큼 장하성, 김상조, 김수현, 홍장표 등 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소주성을 밀어붙였던 자들은 감히 말씀드리건대 국가와 민족 앞에 너무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먼저 감사원이 밝힌 소득고용 통계 조작 중에 소득 통계 조작이 있습니다. 이 소득 통계 조작은 집값 통계 조작과 과정이 전혀 다릅니다. 집값 통계 조작은 청와대에서 국토부에 지시를 하면 집값 통계를 내는 부동산원, 그러니까 과거의 한국감정원으로 내려가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가계소득 통계 조작은 전혀 다르죠. 청와대가 통계청에게 곧장 조작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가계소득 조작 중에 하나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또 하나는 소득 5분위별 소득, 그 두 개의 조작입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한 가구당 매달 평균적으로 얼마를 버느냐 하는 그 문제죠. 그런데 소주성 정책으로 이 월평균 소득이 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이 바로 최저임금 1만 원입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수가 늘어나서, 그리고 기업도 이익이 는다. 그러니까 투자가 또 늘고, 그러면 일자리가 늘면서 또 소득이 더 늘어서 다시 소비가 느는 이 선순환이 일어난다. 그럴듯하죠. 이것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의 그래프입니다. 동그라미를 딱 그리면 소득이 조금 마중물을 부어주면 소득이 늘어서 소비가 늘고, 그러면 상품 생산이 많아지니까 또 투자가 늘어야 된다. 그리고 일자리가 는다. 또 소득이 또 는다. 그리고 소비가 또 는다. 이런 소득주도 성장.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경제학적으로 이미 엉터리 이론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이것이 유효한데 평상시의 경제 상황에서는 이건 아주 잘못된 이론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소득을 늘리려고 임금이 상승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제대로 못하게 되죠. 그리고 기업의 성장 여력이 줄며 결국 일자리도 준다는 그런 반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반박은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주유 수당까지 보태 최저임금 1만 원을 밀어붙이다 보니 편의점,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이 죽을 맛이죠. 그래서 인건비가 부담이 되니 사장이 직접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줄어들었습니다. 저소득층의 고용이, 일자리가 줄어든 겁니다. 주인이 직접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가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말하자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결국 저소득층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면서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어떤 기여도 하지 못했습니다. 빈부격차는 더 늘어났습니다. 자, 두 번째, 소득 5분위 배율. 소득주도 성장의 또 하나의 축이 바로 양극화 해소입니다. 부자들이 버는 것과 그리고 가장 가난한 쪽에서 버는 것, 그 차이를 줄이겠다. 이것이 소주성의 두 번째 목표죠. 이 소득 5분위 배율은 제일 위에 있는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몇 배 더 소득이 많으냐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올해 1분기에 봤더니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6.45배 소득이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이 수치가 낮아지면 소득 격차가 줄어든 것입니다. 진위계수로 말하면 진위계수 수치가 낮아지는 거죠. 즉 양극화가 해소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결과적으로 가구당 소득에 이어서 이 5분위별 소득도 모두 조작을 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직후인 2017년 6월과 7월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됐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례적으로 통계청에 원인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과거에는요, 청와대가 직접 통계청에 보고하라는 지시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통계 압력을 넣기 때문에 피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보고를 받아봤더니 10년 만에 가계소득이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새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들고 나왔는데 10년 만에 가계소득이 떨어졌다. 깜짝 놀랄 일이죠. 2016년 6월에는 가계소득 월평균이 430만 6천 원이었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6월 달에는 가계소득 월평균이 430만 6천 원이었는데, 그 1년 뒤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고 소주성을 실시를 2달을 했더니만 6월 428만 3천 원으로 오히려 2만 8천 원 정도가 소득이 떨어졌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작을 한 것입니다. 원래 가계소득 수치에 가중치를 곱했습니다. 취업자 가중값. 그러니까 취업한 사람 소득을 따로 구해서 곱해버렸다고 합니다. 저도 표현은 이런데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처음에는 임금 근로자만 가중치를 줬는데, 그래도 전년도 430만 6천 원보다 적게 나오자 더 확대를 해서 자영업자까지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 가중치를 보탠 겁니다. 문자 그대로 조작을 한 거죠. 통계청에서도 표본을 설계하는 통계 담당 부서가 취업자 가중값이 잘못됐다면서 이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렇게 통계 방법을 바꾸려면 통계법상 통계 작성 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통계청 같으면 통계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통계청장은 황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온 인사라고 하면서 내부에서 황 청장에게 보고도 안 했다고 합니다. 결국 임의로 바꿔서 나온 조작된 결과가 발표된 것입니다. 428만 8천 원 가계소득을 대폭 늘렸습니다. 2017년 6월 가계소득이 434만 7천 원, 실제로는 2만 8천 원이 줄었는데 가계소득이 4만 1천 원이 늘어난 걸로 조작을 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6만 9천 원 차이가 나는 겁니까? 6만 9천 원을 조작한 겁니까? 그 뒤로도 2017년 3분기, 4분기 통계 조작은 계속됐습니다. 가계소득은 조금 올랐는데 많이 오른 것처럼 조작을 하고, 근로소득은 떨어졌는데 오히려 오른 것처럼 또 조작을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통계인 소득 5분위 배율, 아까 말씀드린 것, 그 배율을 조작한 경위를 읽다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엔 간신들만 가득했고, 이제 보니 그들은 십상시보다 더 지독한 간신배에 있습니다. 나라를 정말 좀 먹는 좀 같은 존재입니다. 양극화를 측정하는 이 통계는 소주성 정책을 실시한 뒤에 사실 계속 악화됐습니다. 그런데도 2018년 2월에 경제부총리 김동연은 이렇게 자랑까지 합니다. 2017년 4분기 조사 결과 소득 분배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지금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지만 감사원은 2017년 4분기에 소득 5분위 배율 조작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당시 그걸 알았을까요? 2016년 4분기 4.64배에서 2017년 4분기는 실제로 4.68배로 올랐는데,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더 커지는데 4.61배로 전년 대비 떨어진 걸로 조작을 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소득 분배 효과를 조작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2018년에도 소득 5분위 비율이 점점 나빠집니다. 2018년 5월에 봤더니 소득 5분위 비율이 2003년 이후 최악인 6.01배까지 벌어진 걸로 집계 됩니다. 이제 빈부격차가
뭐 미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법 많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통계청은 2018년 5월 24일 소득 5분위 비율이 5.95배라고 6.01배인데 5.95배라고 조작된 수치를 또 발표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8년 5월 조작에서 발표한 이 5.95배를 두고도 언론들이 비판이 마구 쏟아집니다. 조작에 발표한 수치도 사실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 해서 최저임금을 올리는데 소득은 안 오르고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자 소주성에 대한 비판이 이때부터 마구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소주성을 위반한 홍장표 경제수석은 통계청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뭐라도 분석해야겠다. 통계 자료를 다 들고 들어와라. 쉽게 말하면 죽을 판이 된 겁니다. 통계청은 소득과 지출 통계 자료를 통째에 들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또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통계청이 이렇게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런 기관 승인 없이 위법한 짓을 한 겁니다. 청와대는 이 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원, 한 개인 연구원에게 통째로 줍니다. 이 연구원에게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을 분석하라고 합니다. 외부 유출을 한 셈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딱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에게 보고합니다. 문재인 정부 통계는 그렇게 조작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문재인은 2018년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내용을 발표합니다. 명식이 국가재정전략회의라는 중대한 회의에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긍정효과가 90%다. 참 정말 화가 납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개인 근로소득은 하위 10%를 제외하고 모두가 올랐는데 이걸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사기극을 벌인 셈이 됐습니다. 아니, 사기극을 벌인 겁니다. 당시에도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처음 보는 수치인데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가 90%라는 대통령의 발언의 근거는 무엇이냐? 최저임금을 올렸어. 그 긍정효과 90% 때문에 일이 이렇게 잘 돌아간다. 그 발언의 근거가 무엇이냐? 문재인이 제대로 된 경제 지식을 갖고 있었다면 물론 그런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겠지만 적어도 거기에 따른 해명은 해야죠. 실제로는 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떨어지고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는데 긍정효과가 90%라고 하니까 기자들이 그 근거를 물은 것입니다. 청와대는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 따랐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솔직히 통계청 자료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통계청이 우리 자료 아니다라고 해서 논란이 일어나는데 청와대는 황수경 통계청장에게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노동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받아서 분석했다고 설명하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한 그 말은 당연히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노동연구원 개인의 분석을 노동연구원이라는 기관이 분석한 것처럼 설명을 하라고 또 강요를 한 것입니다. 결국 황수경 통계청장은 견디지 못하고 1년 만에 퇴임을 했습니다. 그 무렵 신문에 크게 났죠. 박스 기사로 이 황수경 통계청장 그리고 새로 오는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을 조명했습니다. 그 강신욱이 왔습니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이렇게 충성을 맹세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문재인은 그런 아첨을 사랑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